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광주시 공공건축물의 한 획을 그을 사건. 상무소각장에 들어설 광주 대표도서관의 설계 공모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프로젝트는 개발에서 재생, 장치에서 지식, 그리고 효율과 행정 우선에서 문화와 참여 우선으로 광주시가 내건 미래 가치가 그대로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큰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4월 광주시의 초대 총괄 건축가로 선임된 하민선 건축가입니다. 오늘 하민선 건축가 모시고 광주다운 도시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발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25일 날 공고를 냈으니까 지금 한 2달 반 됐습니다. 오늘부터 본심사를 해서 금요일 날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겠습니다. 심사할 작품이 많아서 지금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하루 안에 심사가 다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에 61개국 817개 팀이 참가 등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국내외 참가팀이 있었던 게 2003년 백남준 아트센터 공모전 이후 최대라고 들었는데요. 네, 글쎄 저도 또 놀랐습니다. 그 백남준 미술관인 경우에는 940팀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아이디어 공모였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었다는 거에 비하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예. 건축가께서 이번 프로젝트 공모 지침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네. 특별히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가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 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거 지어달라 이래갖고서는 큰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공모 지침서에다가 요구한 거는 이 시대에 도서관의 전형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책과 사람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 지식에 대한 열망을 책의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자화된 지식, 그 다음에 탈장소화되는 지식의 시대에 도서관이 어떤 의미냐 이런 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가 제가 공모를 국제로 공모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2가지가 아마 핵심 관건일 거라고 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국제적으로 신망 있고 명망 있는 심사위원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 네. 두 번째가 얼마나 도전적인 그 공모 지침을 제시하느냐. 방금 심사위원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일단 국외 분들로는 그 세계 건축가 연맹 회장님을 네.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에타라고 그 우리나라 지금 부산 오페라 하우스도 설계하시는 분인데요. 국제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그 명망이 높으신 분을 2분 모셨고요. 국내에서도 그에 필적할 만한 아주 존경받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도서관과 관련된 이 시대의 전형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이게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뭐 제가 심사위원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일단 공모 지침을 썼으니까 룰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책의 성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주 경건한 신앙심이 생기는 게 좋은 성당이듯이 좋은 도서관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책과 그 공간이 지식에 대한 열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것이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공간을 설계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가 최종 선정이 되고 지어진다면 광주 시민의 삶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비일상적 공간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네. 책 보러 간다, 혹은 공부하러 간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요즘 도서관 추세를 보면 외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시장하고 혹은 커뮤니티 센터하고 결합을 해서 하루에도 두어 번씩 막 드나드는 거죠. 가서 영화도 보고 세미나도 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집단하고 삶의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 시민들의 일종의 거실같이 편안한 공간, 그리고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상 받은 석학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회 내 지식 격차를 줄이는 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충전과 삶의 향상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도서관이 보면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네. 하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랜드마크를 하기에 괜찮은 최적의 입지일까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위치가 꼭 그 뭐 좀 번화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성을 제일 잘 살리는 게 랜드마크입니다. 찾아가거든요. 아, 오히려.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근대적 도시 발전의 일종의 이제 유산인 쓰레기 소각장의 터다. 그 공장동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거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 터가 다시 재생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없애던 공간에서 이제는 지식이 생산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기대해도 아주 되겠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그동안 함 건축가님을 손을 거쳐간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멀게는 1990년 초반에 서울 성락교회, 그리고 2002년 저도 여기서 이때 응원을 했거든요. 네. 서울시청 앞 월드볼, 네. 그리고 세종시 천마을, 인천 송도의 연세대 캠퍼스. 다들 자식 같겠지만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건축물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 천마을이나,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도시 하나를 만드는 정도의 큰 거니까 그거대로 또 애착이 가고요. 네. 월드볼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그거를 제가 직접 시공까지 했으니까 또 기억이 남고 그러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더 애착이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예멘의 아덴에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됐으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수출이 될 뻔했던 게 있고요. 네. 자, 지난해였습니다. 건축가 아타미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다양성 영화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건축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고 또 건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뭐 건축 순례라고 하는 건축 여행들도 많이 하고요. 건축가로서 이런 변화나 관심에 대해서 좀 느껴지십니까? 뭐 잘 아시는 빌바오 같은 경우가 건축물 하나로 해서 이제 뭐 말하자면 도시의 인생이 바뀐 경우죠. 네. 폐광촌이었다가 빌바오 국게나임 때문에 한 해 뭐 100만 명씩 찾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경우가 옆에 일본에도 있어요. 이오시마라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인구가 3,9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가 미술관을 지으니까 그 미술관 하나 보려고 한 해 20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결국 좋은 건축물이나 좋은 환경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한 해 뭐 1,000만 명씩 관광객이 있다. 거의 다 가우디 건축 보러 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도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을 표방하는 만큼 그렇게 꼭 와서 볼 만한 건축물이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광주도 도시 총괄 이 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건축가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직함입니까? 원래 이제 서구에서는 시티 아키텍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분야인 동시에 여러 부서가 이제 다 개입을 해야 되죠. 뭐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도시들은 부단체장의 지위를 줘서 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총괄 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축기본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그 근거가 만들어졌고 서울시가 이제 2015년서부터 도입을 했고 우리가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네. 이 제도가 도입이 된 도시의 건축 공간 환경에 관계되는 행정을 총괄 조정 자문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임명이 되셨으니까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맡아오셨습니까? 프로젝트는 뭐 한 대여섯 개를 했고요.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인화학교 부진의 장애인 복합시설, 무등 경기장 내 국민체육센터, 뭐 광주역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런 네. 것들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충효동 생태마을에 있는 원효사 이주단지를 지금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통틀어서 가장 환경과 디자인이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건축가들하고 제가 직접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만 나눠봐도 광주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래 이제 건축가님은 서울 토박이시잖아요. 네. 광주에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제 또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3학년 때 광주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생관들이 이제 변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저도 그 전까지는 건축이 그냥 예술이고 저는 뭐 좋은 작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휴학하고 이러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건축이 굉장히 지극히 사회적인 학문이구나 이런 걸 알았고 그 계기가 아마 광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항상 이제 마음의 지지로 있었고 총괄 건축가로 추천받을 때도 사실은 부산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이런 지향점이라는 게 제가 광주에서 할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3학년 청년 하민선에게 이제 청년 하민선에게 변화를 준 건 사실이고요. 네. 혹시 이게 건축 활동을 하는데도 좀 변화를 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남다르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박물관, 미술관 할 때 저는 도시 문제를 가지고 졸업 설계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자본주의 모순과 도시주택 문제 뭐 이런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논문들을 계속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87년 서울해범 때 각종 전문단체들이 의사니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이 진보 단체를 만들 때 저도 이제 건축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 건축인 협의회고 그게 계속 맥을 이어서 하여튼 뭐 건축에서 제일 그런 쪽으로 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건축가 이외에 다른 이력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고충들, 의견들을 들으셨단 말이죠. 특히 건축가위원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시민고충민원을 매주 200여 개씩 들여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보통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제 전직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췄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여정부였는데
이 도시건축 분야는 어쨌든 전문가가 하는 게 옳다 그래갖고 제가 건축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아주 개별적인 민원이에요. 남편이 오래전에 이제 나가셨는데 네. 그 남편분이 어디 가서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 남편 때문에 영구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그런 거를 법에서는 해결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을 내보내서 그걸 일일이 조사해서 사실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법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을 전공자가 하면은 아무래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듣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에 네. 대해서 특히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잘 들을 수 있다. 네, 이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건축이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실천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사회 갈등을 테크놀로지로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건축의 사회적 실천, 이건 어떤 건가요? 건축 자체가 사회적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술이나 기술로만 알고 있는데 일단 도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한정적인 공간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사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자체도 그 시대의 또 문명적인 산물이고, 또 미학적인 부분도 그 시대의 일종의 보편적인 미적 감수성이라든가 미학의 기반이기 때문에 건축은 사실은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건축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더 좋은 건축을 위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으시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광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광주 경우 아파트 비율이 79%에 육박할 정도로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광주다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제일 소중한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조망인데 개발의 논리로 인하면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네. 누가 옳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 개발 관련 법규는 지난 5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짓는 것 위주였어요. 보정하거나 어떤 관리를 하는 거를 위한 법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은 그 경험을 벌써 100년 이전에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규범이 있어요. 파리에 예를 들면 10층짜리 일은 지으려고 아무도 시도를 안 하죠. 네. 그게 법의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합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꾸 법 가지고만 하니까 법에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도 나오고, 왜 시청이나 심의위원들은 그거를 못 막느냐는 또 영민원이 있고, 이것이 이제는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절충점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담는 광주 도시건축 헌장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석 같은 광주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이 필요하진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공공건축물이 말씀하신 대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 중에서 제일 또 화려하지만 천박하다고 보는 도시가 어딘 줄 아시죠?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라는 건 너무너무 보석이 많아서 천박한 거죠. 그러니까 99%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건축물 중에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어야 그게 좋은 도시고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소수의 어떤 예술 후원자들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공공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성 위주나 효율성 위주로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심미적인 가치도 같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공건축물이 나타나서 이 광주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보고 싶은 건축물이 꽤 있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보석 같은 공공건축물이 광주 대표 도서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기 1번이 되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민선 건축가님께 대한민국에서 건축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0년대 학번들은 잘 아실 텐데 그때 이과에서는 건축가가 법대 의대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그때 90년대 학번들이 워낙 머리 좋아서 판검사된 사람도 많지만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사무실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거나 국내에 와서 아주 좋은 작품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 후배들이 우리나라 도시건축을 아주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전자산업 못지않게 우리 건축, 설계, 디자인 이쪽의 산업이 또 하나의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 건축가님의 보석 같은 건축물들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도시는 결국 그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광주가 공공건축물과 함께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